공손동 가십니다. 아니, 저 kumam동에서 원래 공손도 있었고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청 간담회 진행을 맡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 조직팀장과 광주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승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련한 자리는 편하게 시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경청 간담회입니다. 가까운 현실 이야기, 따끔한 실체, 있는지 하고 편하게 꾸밈 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간담회를 시작하기 앞서 오늘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중앙과 광주에서 선대위를 이끌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다음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중앙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신정훈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주선대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과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남국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원래 공개했던 정진욱 국회의원님과 김명숙 국회의원님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함께해 주신 동선동 주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경점을 운영하시는 김경선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초중등 과외를 하시는 공영서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신현웅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고1 학생을 둔 이기명 학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복지 전문가 이선미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명의 손해사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화연 약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병원에 근무하시는 한진행 원무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아델리움 홍채순 입주자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엔지니어링 의사 홍희숙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공선동 주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청의 시간에 앞서 참석해 주신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선동 스타일 소소해야 되나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남부 공선동을 많이 와봅니다. 여기는 교사님들이 많이 와주시고 오늘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에서 저희 기본 컨셉이 경청입니다. 말씀 많이 듣고 아까 아시다시피 개헌민주 그런 좀 지역 개헌들 교사 지역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듣고 저는 이번 시간에 아주 정책으로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참석해 주신 분들이 다양한 목표를 개발할 수 있는 중에서 학교까지는 지역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관련 나라 이렇게 흔치 않은 말씀을 주시면
다음은 김정훈 국회의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까운 나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또 우리 민주당의 정책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문환 국회의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할게요. 네, 저는 광주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봉선동에서 산 지가 한 17년, 제가 광주에서 산 세월이 한 35년, 제가 광주에서 산 35년은 넘네. 1980년도부터 전남대를 다녔으니까 한 45년 제가 광주에 있는데, 제가 저는 지역구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저 찍으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서구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풍암동에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봉선도 잘 알아요. 잘 알고, 오늘 저희들이 이제 경청 투어를 왔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 있는 점. 작년에, 3년 전에 민주당에 엄청 불만이 많았지. 그러니까 뭐 민주당 안 찍어줬죠. 이번에도 불만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민주당을 찍는 게 좋습니다. 불만을 그냥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그래서 민주당에 못마땅한 거, 민주당이 뭔가 좀 바꿔주길 희망하는 것들, 또한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은 그게 무엇단 정책을 해주면 좋겠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걸 잘 귀담아 들어서 여러분들 뜻이 반영되는 정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느끼는 지역의 문제, 정책 제안, 일상에서 겪는 고민 등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의 앞에 있는 경청 노트에 기록하셔서 추후 정책 검토 자료로 적극 활용하신다고 합니다. 발언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씀하고 싶은 분 먼저 손을 들어주시면 그 순으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니까 미리 짠 게 없나 보죠? 짠도 없습니다. 짠게 없죠. 원래 이렇게 말씀드리면 손 안 들어요. 항상. 제가 먼저. 그래요? 네. 평화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저희의 비즈니스를 맡기는 홍기수입니다. 일단 저는 부동산 관련한 제안과 또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주택이라 하면 주거와 또 자산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주택인데요. 사실상 우리 공동동을 선택과 집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과 또 학군과 그런 지리적인 수치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이 주택의 자산이 위기의 자산이 돼가고 있다라는 부동산 요즘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공동동을 고집하는 이유는 똑똑한 한 채를 갖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일가구 2주택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한테는 평수라든가 금액에 제한을 두지 말고, 그렇다고 이렇게 제한하는 서울에 있는 몇백억짜리 한 채일 수도 있는데, 인구 소멸 지역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곳 말고 인구 소멸 지역 안에서 일가구 2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평수나 금액의 제한, 2주택? 1주택. 네, 왜냐하면 이 공동동에서 한 채만 가지고 계신데 금액이 평수가 좀 고가된다거나 또는 금액이 뭐 9억, 12억 이상 되는 거기에 중과세가 지금 부과돼서 사실상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세금에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가구 2주택만큼은 세금이나 이런 부분을 기준금이 좀 혜택을 세제를 내려주고 2주택, 3주택 정도 추가된다면 그때부터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무주택자들도 집으로 저렴하게 자기 집을 한 채, 똘똘한 한 채를 챙기고, 지금 미분양 물건들이 되게 많고 인구 소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또 미분양 물건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아래에서 한번 잘 들어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한 분 한 분 말씀을 바로바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두세 분 말씀 들어서 좀 섞어서 나눠서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은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봉선동 같이 조금 이렇게
평균적으로보다 좀 높은 이런 똘똘한 산채에 네.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중간대로 완화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수장님 말씀대로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청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 신현웅 변호사님이 저 포함해서 또 혹시 말씀 주실 거 있으면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김민석 의원님 TV에서 나와가지고 실물 뵙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의원님께서 제 또 학교 서로 연설하는 선배님이셔가지고 좋은 장 나오셨네. 세계적 대역. 신동 의원님께 좀 죄송합니다. 두 분 뵙고 싶어서 왔고요. 근데 이제 정말 그렇게 되면 드린 말씀은 사실상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께서 좀 강성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제 행정과 입법에 관한을 지금은 절대 권력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지금 이제 방송에서도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시도가 있다는 이제 보도도 많이 있고요. 뭐 실질적으로 지금 모 판사에 대해서 지금 뭐 사생활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그런 사생활까지 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가 싶기도 한데 어찌됐건 큰 권력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어찌 보면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뭐 그말 나이롭게 좋을 테지만 항상 권력은 견제를 받고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한 분만 더 말씀 듣고 저희가 한번 답변 드리고 또 왔다 갔다 한번 해보죠. 혹시 이거 제가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회를 보는 이유는 제가 좀 아재 개그라고 욕을 먹지만 사회학과 출신이에요. 사회주의죠. 혹시 우리 저 네. 관장님, 네. 이런우 관장님. 네, 저는 사실 복지 관련된 전문가라고 해서 아마 사회복지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사실 이제 복지가 굉장히 이제 확대돼서 여가나 산림, 환경 이런 모든 게 다 복지에 들어가긴 하는데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광주 남부에는 2005년에 났고 지금 올해가 제가 광주에 온 지 20년이 되는 그런 해인데요.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고무신 발전을 한 건 사실인데 제가 보면 여전히 목마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민석 최고위원님 오시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다라고 한 게 사실 슬세컨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까운 곳에 극장도 있고 쇼핑할 곳도 있고 슬리퍼를 신고 가까운 데를 가는 그런 지역을 저희가 이제 슬세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남구가 굉장히 이제 고소득도 많고 고학력도 많고 교육과 관련된 뭐 특구라고는 하지만 20년째 극장이 하나 없는 이런 도시를 계속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구에도 정말 세세권이 될 수 있게 슬리퍼를 신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극장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주말에 제가 서울 집에 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공연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광주에서 큰 공연을 이제 하겠다고 해서 광주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보통 콘서트 같은 경우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많이 하는데 음향이 좋지가 않아서 사실 그런 퀄리티 높은 콘서트를 관람하기도 어렵고 오페라나 이런 공연들을 보기가 어려운데 남부 대청동에 보면 굉장히 땅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공간이 없어서 대지가 없어서 못 짓는 건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광주에 특히 남부에 그런 종합적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조금 우선 답변을 한번 드리고 또 그 다음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선 먼저 간단하게 좀 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 분이 다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각각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만 먼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똘똘한 한 채가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중과세를 좀 완화해가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선장의 경우뿐만 아니라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가 가령 종부세 문제를 포함해서 실거주의 경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조금 더 열어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 후보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고요. 다만 현재 워낙 재정 사정이 안 좋아서 딱 결정하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 논의를 좀 더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서울에서조차도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공평동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열려있는 내용이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때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방향 자체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논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신현웅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혹시 이번에 우리가 선거에 당선되고 나면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입법에서도 다수당이고 행정권이 점하면 너무 힘이 세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우선 그 걱정을 하시기 전에 좀 당선부터 좀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데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최근에 논의를 많이 가져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꼭 맞지 않는 지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했는데 상권 분립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상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그걸 다 무시하고 되어버린 것이어서 근본은 국민 주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개헌 얘기를 했지만 국회에도 필요하면 국민 권한을 강화해서 소환하자. 대법원도 필요하면은 더 민주화하자. 그 다음에 감사원도 필요하면 국회로 보내자. 이게 다 큰 틀에서는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의 노력을 하는 것은 오히려 궁극적으로 계속 통상 대통령이나 정부의 독점되어 있던 권력을 분산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검찰 개혁조차도 그냥 단순하게 검찰의 권력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검찰 권력을 칼로 대통령이 이용하던 것을 끝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실석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인구소멸의 문제와 함께 인구소멸까지 아니더라도 지방의 제일 큰 문제가 의료하고 문화, 교육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당에서 많이 논의하고 있고 우리 이재명 후보님하고 얘기 많이 했는데 특히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를 점하고 있던 광주, 전남, 전북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바뀌면 더욱더 그렇겠지만 가령 앞으로 이런 걸 실현해야 된다고 똑같은 문화공연시설을 여기저기 똑같이 중복 투자하지 말고 어디는 발레, 어디는 뮤지컬, 어디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5년 10개년 계획을 가지고 새로 만들 경우 또는 있는 거를 고쳐나가고 협약을 하고 필요하면 광주 내에서는 광주, 전남이면 전남, 필요하면 광주 일단 다 하면 1시간이 되잖아요. 일종의 그런 투어를 할 수 있는 교통시설과 시청을 같이 활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곳에 있어서도 서울에 있어서 상용할 수 있는 문화를 상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민주당은 앞으로 문화를 굉장히 중시하면서 갈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광주 전남에 문화 향유율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중앙정부도 할 것이고 지방자치도 그렇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장만 우리는 공천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만 다시 공천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확고한 이재명 후보의 생각입니다. 당장 하루아침에 다는 안 되겠지만 확실하게 특히 호남의 경우는 저희 보답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런 지방 문화 향유율을 높이는 정책을 대한민국 어디보다도 높게 또 이것이 문화 거점이고 그런 거를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가구 1주택 집을 한 채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데 집값이 높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면 억울하죠. 내가 투자하려는 것도 아니고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봉선동 항구 아들령 같은 데가 전국적으로 뜨거웠죠. 항구 아들령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전국에 유명했어요. 아들령 집값. 근데 실제로 집값이 그렇게 나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거래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떴다방들이 가격을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여러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시장에서 언론에 공개되는 것처럼 한국 아들 집값이 그렇게 실물거래 되지 않습니다. 그 가격 밑으로 되지 그만큼 안 나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떴다방은 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도 투자가 아니고 내가 실거주로 사는 집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부과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데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보는데 실거주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민주당도 저는 고위 정책 과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당 입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중과세를 완화한 게 낫지 않냐 생각했고요. 또 하나 신 변호사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민주당의 입법 다수당이 때 입법권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행정권을 쥐고 있죠. 그럼 상권에서 사법권까지 민주당이 장악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이번에 사법부에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조의대 탄핵하겠다, 그리고 청문회를 하는 것,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또 하나는 재판소원제도의 법을 개정한 거, 이런 걸 보면서 민주당이 사법부도 장악하려고 하냐 하는 그 측면에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번에 사법부가 파기환송을 했던 것은 여러 번 언론에 보도했던 매우 이례적으로 절차와 법을 위반하면서 이례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이런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는가? 그것은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고 국힘 후보 단독으로 선거를 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밖에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려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겁니다. 국민에게 보장된 참정권을 누가 침해했습니까? 사법부가 침해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정치에 개입한 것이고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방어할 것입니까? 국회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사법부가 또한 이러한 것을 반복한다면은 방관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재명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사법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누가 할 수가 있는가? 국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법부에 대해서 청문회를 한다, 탄핵을 제기하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지기현 판사의 눈사람 출입 여부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본인이 부인하기 때문에 오늘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이게 대해서 보면은 지기현이가 술 대접을 받고 그 대가로 윤석열을 풀어줬다는 확실한 증거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도한 재판의 개입이며 판사의 신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라고 얼마든지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기현 판사가 했던 조치는 우리가 1954년에 형법이 만들어졌어요. 형법 형사소법이 45년 70년 동안 한 번도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날로 계산했는데 처음으로 형법이 생긴 뒤에 처음으로 윤석열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줬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그러면은 아주 이례적으로 풀어줬죠. 그러고 지금 윤석열을 재판을 하면서 깜깜이 재판했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 그렇다면 이 판사가
이런 걸 하는 것인가 해서 다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눈사람을 치료했다 이겁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눈사람 치료한 것도 요즘은 적절치 않습니다. 자기 돈 갖고 한다 할지라도 재판이나 판사나 검사들이 눈사람 치료는 적절치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남의 접대를 받았다면 심각한 문제죠.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우리가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제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판사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겠지만 침해된 프라이버시보다도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더 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 변호사는 이제 법률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우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은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알아두시고 민주당은 이성적 당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입법 다수를 차지하고 행정부 권력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사법부를 장악하고 3권 권력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선미 하셨죠? 그런데 지금 광주에 이 남구에 봉선동에 영화가 나나 종합문화센터라고 했죠. 여기 옆에 여기 안 됩니까? 지금 청소년 센터죠. 그런데 지금 각 구별로 우리가 정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마륵동 탄약골 이전을 거기다가 이런 영화를 지려고 합니다. 복지 여가 센터를 열어놓고 각 구마다 그걸 냈어요. 근데 남구는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서구로 이사 가시려고 하죠. 동구도 아시아 문화센터 있죠. 아시아 문화센터 3.0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게 현대 미술관, 현대 의용관, 호스트 아레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구는 없나? 남구도 있을 거 없어? 공부도 지금 비밀리에 추진하고 그렇지. 얼마든지 이제 문화생활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전 광주가 그게 굉장히 초점으로 지금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커피도 먹어야 되고 예술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반영해서 우리가 정책 방향을 냈어요. 우리 신정원 의원님 조금 더 말씀 주시고 또 몇 분 말씀 듣겠습니다. 아까 저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재명 정부가 아주 강한 정부, 그야말로 드라이브가 센 정부 이렇게 걱정하시잖아요. 어제 발표된 저는 그 개헌안을 보면서 야 우리 대표께서 우리 후보께서 결심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국민주권이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이 정부 조직을 제일 관리하기 좋은 수단이 아마 검찰이나 또 이 감사원과 같은 이런 어떤 기구일 겁니다. 그런데 자기 손에 있는 이 권력을 국회로 보내겠다 이 결심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검찰도 없는 마당에 감사원이라도 자기 손아귀에 있어야지 이 행정부를 부리기에 굉장히 좋을 텐데 국회로 보내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 있지만 앞으로 어떤 당으로 넘어갈지도 몰라요.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대표께서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언론이나 검찰이 만들어낸 독선적인 이미지는 결코 그렇지 않다. 굉장히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예전에 한참 LH 부동산 문제가 터졌을 때 이재명 대표의 말투 중에 실소유란 말이 많이 쓰여집니다. 실소유. 우리가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치 그냥 그 죄처럼 이렇게 간주했을 때 우리 국회에 있는 지금 부의장인 이하들 부의장이 군포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굴에 저기 산동 쪽에 아닙니까? 피아골 쪽에 자기 농가주택이 하나 있는데 이걸 파는 그런 노력을 하더라고요.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야말로 도식적으로 적용하면 그것도 1가구 2주택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때도 끊임없이 실소유, 자기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1주택인데도 불구하고 고가에 내지나 상가에 좀 기준가 80제곱미터를 꼭 네. 뭐 그런 경우에도 대표께서는 기본 원칙이 실소유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실거주. 네, 실소유 장기 실거주. 아마 정치인 중에서 이 기준을 제시한 사람은 유일하게 이재명이었을 겁니다. 다른 대부의 사람은 다가구 내지는 1가구 2주택 이 적용을 했을 때도 야 내가 광주 사는데 서울에다 오피스텔 갖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그냥 죄악시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강조드리면서 이재명 대표의 부동산 정책 굉장히 좀 실용적인 정책으로 아마 과세 기준이나 제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제 저희 사회자 잠깐 끼어들겠어요. 네. 참석하신 분 말고 방송객이라는 일반 지금 찾으시다가 질문할 게 꼭 있다. 아, 그래요? 계란 예.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러시죠. 원래 저 여기 참석 안 하셨다가 하면 500원 내야 되는데 그냥 다 드립니다. 네. 저 너무 이 자리가 관심 있어가지고 일부러 왔습니다. 이 주의 주민입니다. 저 거기 토백인가만 대성 공약이 이번같이 가슴 뛰고 박쳤던 점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민주당 김민석 의원님, 하여튼 관계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무조건 기회는 이재명이고 서울 동생들 일단 무조건 연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광주 시민으로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은 광주 SRT, KT 너무 회선이 적습니다. 또 좋고 한 달 전에 예약 안 하면 가게요. 좀 이 부분은 그렇게 의리는 안 되는데 신문가 많이 나가면 안 되는데 좀 우리 김민석 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이 호남민들 위해서 제가 좀 빨리 여기서 오송하고 회차 늘리기 전에 연남하고 나눠가지고 어느 정도 좀 현실화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도 하고 정립이 안 계시면 미안한데 실은 이 부분인데 이 문화회관이 굉장히 행사가 많고 이 부분도 말씀 쳐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좁아가지고 차량 피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다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이 포스코 앞이나 이 앞에 부분이라도 좀 이 전봇대를 지중화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보면 1층으로 상가들이 많은데 여기가 저 지구단위 계획해가지고 상가율이 30%밖에 안 돼요. 굉장히 안 맞아요. 또 제가 이제 준주거지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상가들이나 이런 부분이 맞게끔 5대5 정도는 해야지 좀 맞지 않겠나. 1층이 주거로 되어 있어요. 1층이 다 상가인데 굉장히 현실이 안 받고 불편하고 그런 점이 조금 좀 모순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정리를 안 계시는 분 같다 이런데 좀 현실화해 주시고 동생들 주민들어서 그 말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오신 분들 해설도 같이 좀 하죠. 시간이. 짧게라도 스스로 하지 마시고요. 네. TV로 하실 때가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남은 사진 남은 주변에 팀장님이 참 일을 잘하세요. 그래서 남동생분이 사진 좋고 소개라든가 산책을 그래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하신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자주 그래도 한 번씩 가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간담회 이외에도 소통을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시던 주민들하고 소통할 방법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혹시 김병래 남부청장님 막 투입시킨 거 아니시죠? 남부 살기 좋아서. 완전 왕팬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좋아서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야 말씀드릴게요. 지금 홍선동 교육 환경에 있어서 우리는 의대를 많이 보내려고 하는 부모도 많고 또 자녀들도 그런 자녀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의 실패로 1년 반이 중단이 되어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답답함이 말할 수가 없거든요. 민주당은 과연 의료개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와 앞으로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또 막상 6월 이후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다는 아니겠지만 각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후보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저 따님이 의대 다니시나요? 예. 그다음에 저는 이와는 반대로 저희 아이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광주 과학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메디컬 과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정부에서 과학부나 영재고 학생들이 그다음에 메디컬과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기는 하지만 사실 정말 기초 과학에 대한 투자나 그리고 저희가 사실 저번 정부에서 R&D 삭감을 하는 것을 보고 사실 이 아이들이 영재고를 들어갈 때는 정말 자신들이 과학을 하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과학부나 영재고를 들어가고 또 그와 맞게 대학을 진학을 하지만 또 이렇게 R&D 예산이 정부가 이렇게 자꾸 바뀔 때마다 자꾸 R&D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정책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메디컬과로 또 진학을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기초 지금 AI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4차 산업혁명이 주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에 대한 나라의 정말 투자와 그리고 정말 기초과학은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기초과학을 조금 더 튼튼히 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이 정부를 믿고 나라를 믿고 자신들의 소신을 갖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연구하고 싶은 방향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나라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조금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호남서, 호남의 SRC나 KTX의 증편이라든가 증차 문제는 기계적으로 보면은 과연 경부선이 10분 간격인데 호남은 1시간 간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자체의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수요와 공급이 빠져서 만약에 여기는 1시간 만에 한 대 해도 될 만큼 타격이 적다. 그러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만들어진 이후에 상황이 좀 바뀌어서 그런 실제 수요 공급을 좀 측정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 간에 또 사용자 간에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실제 사용하는 입장 저희도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불편한 문제는 이미 충분히 체감으로는 있는 것이어서 저희는 그 방향을 실제에 맞게 과학적으로 시정해 가야 된다는 문제에서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 좀 고민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 계획 부분 말씀하신 거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정진우 위원님 오시면 따로 한번 말씀 주신 적도 지역과 해당하는 것이라서 이번 그 며칠 전에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의대생들이 사실은 그날까지 복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다 유급을 해야 되는 날이 있었어요. 마침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것을 의협하고 그다음에 전공의들하고 소통이 돼서 그날까지라도 막아보고 싶어서 소통을 하고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일단 학생들이 제일 원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의료교육을 잘못했던 책임자는 새 정부가 되면은 김문수 후보가 되든 우리가 되든 우선 그분을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돌아와라 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꼬여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걸 우리는 아주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이게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아픔인데요. 새 정부가 만약에 저희가 그 책임을 맡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근데 지금 이게 조금 꼬여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숫자의 문제,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후년에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이런 사회적 대화를 포함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니까 해 나갈 거고요. 애초에 이재명 후보는 원래 숫자를 윤석열 대통령은 뭘 잘못 씌워가지고 막 2000 했는데 장기적으로 한 500 전후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하면 어떠냐라는 생각을 여러 번 얘기했고 사실은 의료계에서도 그 정도로 수용성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면서 다 꼬여버렸는데 충분히 저희가 정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차분하게 풀어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끝으로 과학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윤석열 정권에서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R&D 예산을 그렇게 한 겁니다. 다시 되돌리기는 했지만 상처가 너무 많았고 지금 말씀처럼 이거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고등학교를 과학의 꿈을 갖고 가는 친구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미래의 문제가 걸려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과학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후보가 어디서 말씀하실 때 앞으로는 과학기술 관련한 예를 들어 하나의 예로 단정하고 정부에서 그런 쪽을 부총리급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때보다 바뀌지 않는 불가역적인 방향으로 과학기술을 강화하고 강조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피했다 하는 정도로 우선 말씀드리고요. 저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좀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예. SRT와 KTX가 회선이 적어가지고 엄청나게 불편하죠. 저도 국회에서 직원 한 명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옛날에 공짜표 줬다는데 공짜표는 아니고요. 공짜표도 없고 본주도 우리도 표로 못 걷습니다. 아무런 특기가 없습니다. 직원 한 명이 계속 그것만 해요.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웨이팅 구하냐고. 너무 힘들어요. 저희도 표가 없어요. 근데 저도 일반 시민이 걷는 교통을 똑같이 겪습니다. 표가 없어서 입석으로도 가야 되고 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KTX 처음 생길 때부터 KTX를 타고 다녔어요. 저는 광주가 베이스 캠프이기 때문에 저는 검사를 30년 했는데 전국 어디 가서도 토요일은 광주 옵니다. KTX를 초창기로 타봤어요. 해가 갈수록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KTX 토요일도 자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택도 없습니다. 자리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광산구에서 아마 지역 공약으로 냈습니다. 해서 늘리는 문제. 그래서 이 정부 받아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해서 상가 승인율을 높이는 문제는 제가 김병래 청결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소통 문제는 구청장하고 소통이 필요하면 구청장한테 말씀해주고 우리 광주 시당하고 소통이 필요하다면 시당 쪽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계획에 대한 입장은 지금 이 의료 계획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의료 계획은 본질이 단순한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필수 공공 이러한 필수 공공 지역 의료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의료 문제가 문제거든요. 단순히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 2,000명 수를 늘림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죠. 그래서 저는 공공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대한 의료 계획은 필요하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하기 위해서 몇 명을 늘릴 것이냐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유급을 당해가지고 트리플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유급을 해주지 않고 돌아오라고 했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아이들을 그냥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해법이 저는 나오리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또한 과학고에 대한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기초 과학을 튼튼히 하고 싶어서 온 아이들이 학문을 접하고 다른 길로 가려는 현실 가슴 아프고 우리가 박정희를 많이 비판합니다. 독재했다고. 그러나 박정희가 잘했던 것은 우리 기초 과학을 굉장히 튼튼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새로 정권이 시켜되면 이런 기초 과학을 튼튼히 하지만이 기초 과학이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도 잘 못 만들잖아요. 계속 노약해지고 약도 성화되기 때문에 그 국민 보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들었으면은 기초 과학을 튼튼히 해서
의대로만 몰리는 게 아니라 정말 과학자가 되는 아이들이 과학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기대해봅니다. 네, 약속된 시간이 다 되고 있어서 살짝 끼어들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후에도 우리 광주 시당은 열려 있고요. 우리 행안 위원장이 언제든지 소통 창구가 있고요. 수성님 물론이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 경청하고 이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잠깐만요. 네 분이 말씀을 못 하셨어요. 아주 짧게라도 한 1분씩이라도 말씀, 질문의 핵심을 주시고 저희가 짧게 답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죠. 오셨으니까. 전하실 분들 저는 이제 사교육이 네. 사교육에 대한 이제 정책을 좀 알고 싶어서 사교의 영화 정책. 네. 그리고 거의 지금 자제분이 혹시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랑 초등학생. 많이 들죠? 네? 많이 들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여기 안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금방 말씀하실 때 세 분은 언제부터 그 국회의원이 되시려고 작정을 하셨는지. 저요? 네네. 나중에 커피 한 잔 다시 따로 여쭤. 그게 아니라 지금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이제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를 변하면서 이제 꿈을 자꾸 찾기를 강요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이나 또 하다못해 또 학업과 관련되지 않은 활동들에서도 어떤 세특을 쓰기 위해서 억지로 맞추어 간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네. 지금 의대나 뭐 과학적으로 나가려고 확고하게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애들은 괜찮지만 점점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나도 줄어들어서 애들이 과연 뭐 메디컬 외에는 갈 곳이 없는가, 또 뭐 차라리 과학고나 영재고로 가겠다라는 게 있는 아이들은 괜찮은데 그 외에 나머지 아이들은 꿈을 꿀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100세 이생을 살면서 제2, 제3의 직업을 갖기를 어차피 우리가 트레이닝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어린 시절에 한번 경험했던 것들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되는 걸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 아이들에게도 대학을 전공하고 난 뒤에도 또 직장을 가지고 난 뒤에도 너무너무 좋은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어릴 때부터 제한을 두는 건 아닌가, 그런 걸 봤을 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고1이고 얘네들부터 이제 대입 제도가 확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너무 막 만들어지는 아이들이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교육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프습니다. 네. 저는 여기 정부 쪽에서 병원 회사로 있는데요. 요새 의료계 쪽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2차 의료개혁인데요. 그 안에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관련된 것도 상당히 큰 이슈거든요. 특히 이제 요원급이나 한방병원 여러 병원들이 이제 솔직히 실질적 소득 자체가 비급여인데 이런 것들을 관리급여화 시켜서 이제 소득 자체가 많이 적게 되고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고객들이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 기조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똑같으신지, 또 다가오는 3차 의료개혁이 좀 있는데요. 2020년 말에 그때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또 정책 기조를 가지고 가시는지, 아니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똑같은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확대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의료 관련된 이제 공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공의대 설립 관련된 것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지역 간의 의료 이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천 가능한, 정말 실현 가능한 그런 이제 정책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빅5 이제 병원들과 저희 이제 전남을 얘기하면 전남대 병원의 의료격차는 정말 상당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겼다.
저도 옆에 분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의료인이고 신랑도 의료인이어가지고 약사. 네, 의료인이어가지고 공선동에 보면은 의료인들이 진짜 많이 살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그렇게. 네, 저희 애기 학교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의료인이라고 할 정도로 의료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 대책에서 공공병원 설립이나 이런 것들 공공 의료 이런 걸 설립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런 쪽에 이제 대책을 공공 지역 이런 거를 위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대책인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지역이나 공공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의사 단체들이 지금 약간의 우려와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 하셨고 지금 이제 다. 네. 다 사실은 한 시간씩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교육 정책은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정부가 없다고 제가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교육 자체를 안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교육을 강화한 접근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교육이나 공교육이 다 너무 과도하지 않게 하는 경쟁을 줄이는 거나 또는 시험을 좀 발굴하는 그런 접근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미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교육의 비용을 떨어뜨리는 접근법이 있고 그런 서너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걸 어떤 걸 선택할 거냐의 문제도 있고 이걸 적절하게 콤비네이션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어느 시점부터는 모든 정부가 이걸 거의 포기해버린 수준으로 지금 가버렸습니다. 너무 윤고여서. 또 하나의 접근법은 사교육에 필요한 퀄리티를 다른 걸로 대체해주는 예를 들어 EBS라든가 서울에서 이제 서울런 이런 걸 통해서 좋은 거를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복합해서 사실 어느 하나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복잡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균형 잡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많은 논의를 해가지고 이걸 풀어가야 될 텐데 누가 이걸 풀어가더라도 교육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서히 좀 풀어가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학기 문제, 인문학 문제, 이 문제는 같이 좀 고민하시자고요. 이건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대부분 이거는 조금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는요. 원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취지가 있습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별 의료 편차를 줄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공약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오늘 이걸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의료 문제가 통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게 꼬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 그래서 통상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정책 패키지가 있는데 의대 정원 문제를 과도하게 이렇게 키우면서 모든 정책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의료 관계자들과 국민들 모두가 이 문제를 풀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 되어서 이거를 현실적으로는 일단 지금 의대생 유급 문제를 풀고 사실상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정부가 손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안 되느니만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조급하게 풀기는 저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이 있지만 그걸 포함해서 다음 정부에서는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여러 가지를 조금 이렇게 좀 대화를 해보는 맞춰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보건복지위원회를 해봤기 때문에 최근에 의료개혁을 얘기해봤기 때문에 제 감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보거나 의료인들 많이 계시다니까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 충분히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의원님 말씀 주시고 저는 대답을 생략하고요. 저는 광주에 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네,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워낙 잘 답변해 주셨으니까
생각했습니다. 원래 이 시간 이유가 그 미혼모 복지시설 민해복지원 방문을 하신다 해서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말문이 늦게 트이셔서 좀 시간이 늦어졌어요. 근데 거기 관장님이 거기를 안 가고 양해를 구하고 그래도 다시 질문을 하고 네, 싶어요. 질문은 아니고요. 네. 2021년에 대통령 후보이실 때 이재명 대표님하고 김혜경 여사님께서 광주의 미혼모 시설이 저희 법인에 있는 엔젤하우스라는 기관인데 그래서 오늘 기관 방문을 하시려고 했던 곳이었는데 그때 1시간 정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1시간 정도 그 내외분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 마지막 말씀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원장님 그리고 이내부산 관계자 여러분 당선돼서 다시 꼭 방문해서 미혼모들의 얘기를 더 경청하겠습니다라고 했고 3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고 저희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엔 꼭 당선되셔서 그 약속 지키러 저희 기관에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남구에 20년 살고 있습니다. 남구는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요. 지방 정치이지만 정말 김경래 남구청장님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팔로우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거기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3년 전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서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이번에는 방문을 못하겠다. 근데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거기 방문할 수 있을 것이냐 솔직히 제가 확언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당선이 돼서 미혼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미혼모 문제 해결을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더 개선되도록 돕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미혼모라는 방식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저출생 문제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을 또 잘 이 사회에서 잘 살아가는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계시니까 저희들한테 소개할 의견이나 정책이나 자료나 있으시면 꼭 통해서 저희한테 좀 주시면은 저희가 그것을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여기에 오면 떼기 혹시 못 오면 온 것 이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꼭 좀 저희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제가 꼭 책임질 테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또 업장이니까 제가 오래 있어도 자영업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어려운데 피해를 보셔서 빨리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할 텐데 좋은 시간 되셨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꼭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승리를 하고 할 일이 너무 어려울 것이 뻔합니다. 너무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도와주시는 것은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게. 잘하면 지금 한 표 이상 이길 거는 같은데 한두 표 이겨가지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정말로. 그러면 확빙 승부가 나면 어렵습니다. 너무 갈등이. 그러니까 적어도 10표 이상은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히나 호남에서 기왕 도와주시고 조금 더 도와주시면 좋겠고 봉선동에서 특별히 신경 더 쓰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하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시작한 당원 주권의 흐름, 국민 주권의 흐름, 대표가 얼마 전에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대선 이후에도 민주당은 당의 기본 방침을 경청의 방침으로 잡고 변화해가지고 할 테니까 계속 많이 관심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 선거가 이제 가까워질수록 양 후보 간의 간격이 점점 많이 좁혀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온 것은 그냥 이렇게 퍼포먼스 차원에서 온 게 아니고 간절하고 절실해서 왔습니다. 이 광주 봉선동이 갖는 또 의미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발전이라든가 나라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더 열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 표 1더하기라고 하는 이 관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표라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작은 도움 하나하나 모여서 꼭 이렇게 큰 길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봉선동 주민들이 꼭 도와주셔야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봉선동 주민들이 이재명을 찍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삽니다. 대한민국이 삽니다. 광주가 삽니다. 봉선동이 삽니다. 안 찍으면은 봉선동이 죽습니다. 광주가 죽습니다.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민주주의가 죽습니다. 이상 끝. 이 작품 그대로 마무리하고 단체 사진을 찍고 정말 끝내겠습니다. 회원님들은 이 경청노트 적으신 걸 앞에 들고 서주시면 마지막으로 같이 찍으시면 가까이 와주시면 이쪽으로 조금 어깨를 사이사이로 넣어주세요. 자, 어머님들 이쪽이 카메라입니다. 이쪽 봐주세요. 이벤트였습니다. 이벤트. 어깨 하나씩 넣으면서 좀 더 좁힐게요. 다 나오나요? 두분 남자분 이쪽 어때요? 남자분 두분 이쪽으로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가주세요. 반대로. 봉선동 화이팅 한번 해야 돼. 봉선동 화이팅! 지금은 이재명! 남구는 김병민!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남구는 진짜 김병민 선정을 했어요. 합니다.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여기 빨리 사진 받는다고? 좋어요. 남편이 사람이 제일 좋아해요. 영사 나와. 아니 여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석원님 저희 두 집이요. 표가 10표예요. 애들이 5이라. 사진 기사가 있어요.